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역사다. 김재훈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광복절이 화요일이었습니다만 네. 이제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Z세대, 네. 마징가 Z라고 읽으면 Z세대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Z세대 10명 중에서 3명이 광복절의 정확한 의미를 모른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전화해서 물어봤으니까 진짜 의미를 아세요? 그러면 의미를 알아도 진짜 의미를 모르면 대답을 못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좀 충격적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이니까 말이죠. 그 선생님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이 날을 몰랐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죠? 네, 지금 저는 초등학생들부터 대학생들까지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저는 못 느꼈어요. 그리고 아마 이건 문해력의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네, 그냥 8월 15일이 식민지에서 해방된 날이라는 거는 다 압니다. 예. 근데 아마 광복절이라고 하는 이 한자의 뜻을 혹시 알아요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듣고, 수도 있네요. 그 뜻은 모르겠어요라고 아마 답한 친구들일 것 같아요. 좀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네. 전자든 후자든 다 좀 심각하긴 한 게 한자 능력은 요즘 이제 많이들 공부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문해력은 많이 떨어진 거는 맞죠. 그러니까 질문을 저 네.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엄청 잘못 본 적이 있었는데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가 질문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아니 질문이 그거죠.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생각할 적합한 거에 동그라미 했거든요. 그렇죠. 네. 제 생각에. 네. 근데 선생님의 생각에 알맞은 말을 동그라미 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 알맞은 말을 동그라미 했었거든요. 그건 똑똑하신 거죠. 본인 주관이 뚜렷하신 거니까. 근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어요. 너 왜 시험을 이따구로 봤냐고. 요즘의 문해력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요즘의 문해력의 가장 큰 문제는 정말 한자에서 오거든요. 한자에서 오는 외래어 거예요. 표현 중에서도 이제 그 한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이거는 뭐 논란도 많습니다. 국어학자분들 중에서도 그쵸. 논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한글을 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다른 분들은 오히려 그게 한글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거다. 예를 들면은 영어 표현 안에도 사실 프랑스어랑 뭐 아니면 뭐 스페인어나 라틴어나 예. 이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런 표현들이 영어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국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국어 안에 한자식 표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식 표현도 있고, 이런 표현들이 같이 들어와서 풍성하게 되는 건데, 이 요즘에 한자를 너무 안 가르치다 보니까 이 문해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죠. 그 그렇겠죠. 단어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저는 아마 광복절이랑 제헌절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날이 어떤 날인지는 당연히 알지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네. 모를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광복절이 네네네. 이제 한글로 써 있으니까 한문으로 써 네네. 있으니까 이게 남침 북침 그때도 똑같이 일어났었던 거였거든요. 이게 한국 6.25 전쟁을 남침이냐 북침이냐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북한이 쳐들어왔다라는 거는 다 알아요. 그걸 모르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어봤을 때 그렇죠. 북한이 침범했으니까 그렇죠. 북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생각하는 있었다는 친구들이 거죠. 있는 거죠. 그거는 사실 한자에 대한 해석을 할 줄 모르는 그게 문해력인 거거든요. 그런 문제인 거지. 설마 그 날짜를 모르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가르친 학생 중에 광복절 모르는 친구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럼요. 굉장히 똑똑해요. 제가 요즘 진짜 많이 느껴요. 예. 근데 다만 한문을 좀 잘 모를 수 있다. 그렇죠. 예. 문해력이 그런 부분에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대전에서 네. 명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광복절을 맞아서 광복절 기념 퍼레이드도 하고요. 네. 광주에서는 봉오동 전투 거리 행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 좀 젊은 세대들이 역사를 이해하는데 이런 것들도 혹시나 좀 도움이 될까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제 대학교 때 신선하게 충격이었었던 게 네.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들 내려갔었잖아요. 네, 광주. 광주에 전남도청 옛 전남도청찰에서 자고 그 다음 날 이런 행사를 했었어요. 그날을 재현하면서 이제 같이 노래도 부르고 하는 행사였는데 그때 저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거기 내려왔었던 분들이 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지만 너무 아픈 일이죠. 그걸 좀 승화시키는 거죠. 기억을 이렇게 같이 한번 기억해보자라고 하는 걸로. 뭐 5.18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광복절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한국 역사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었잖아요. 이걸 축제로 승화시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역사다는요. 조선 후기가 아니라 문정왕후 얘기를 하다가 그렇죠. 예, 문정왕후 얘기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조선의 왕후하면 왕의 그림자이거나 네. 지고지순한 분위기로 기록이 되는데 네. 이 문정왕후는 좋은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왕후가 된 계비이니까 사실 조금 부정적으로 그려질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 또 재원 쌤 얘기처럼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까 그 기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문정왕후가 약간 떨떠름했나 봐요. 좋은 얘기가 별로 없다면서요. 일단 문정왕후는 이제 중종의 계비이자 네. 왕후죠. 예. 중종의 왕후였고 명종의 엄마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한 문정왕후에 대한 기록은 저기 나와 네. 있는 것처럼 명종 그 다음에 왕을 했었던 시절에 쓴 글이에요. 네. 명종 근데 다음에? 그렇죠. 그 선조거든요. 선조 시절 때. 그럼 우리 저희 선조 편 하지 않았겠습니까? 잠깐 쪽지 시험 한번 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네네네. 예. 선조 때부터는 이제 조선의 정치 시스템이 좀 변하죠. 그때 이제 정계를 장악하는 사람들을 보통 사림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사림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안 좋아하죠. 그들이 이제 훈구인 예. 건데 훈구는 왕의 외척 세력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세력들인 거죠. 권신 네. 집단이었었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문정왕후에 대한 평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저 집안하고 원래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네, 살인들은. 특히나 문정왕후의 남동생이었던 이제 윤원영 윤원영.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훈구 중에서도 정말 악질 훈구였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네. 없었던 거죠. 네. 근데 더 좀 사림들한테 좋지 않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여성이 정치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싫어했었던 거죠. 지금으로 치면 약간 걸크러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엄청난 걸크러쉬였습니다. 아 조용히 해. 누나가 나 알아서 이렇게 뭐 약간 뭐 이걸 뒤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분이시죠? 네. 아름다우십시오. 네네네. 전일화 선생님. 네. 명종이 왕을 하던 시절에 네. 수렴청정을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때 정사를 보던 그 명종이 울어요. 몇 살인데요? 10대죠, 10대. 아, 울 수 있죠, 10대는. 네네네. 우는데 엄마한테 혼나서 우는 거죠. 왕인데. 그럴 정도였으니까 사림들이 보기에 성리학자들이 보기에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록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지라는 표현들이 써 있어요. 문정왕후에 대해서. 네. 지금 여성들이 들으면 굉장히 싫어할 만한 표현입니다만. 제가 싫어하는지 아닌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암탉이 울면 이란 네네. 집안이 망한다. 이런 표현 그냥 그대로 씁니다. 문정왕후에 대해서. 네네네. 새벽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래도 왕후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표현할까요? 그 정도로 좋은 감정이 아니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정왕후에 대한 어떤 성정을 표현하는 말 중에 강한하다. 얘가 강한하다가 굉장히 좀 사납고 그렇다는 드세다? 드세다라는 뜻이거든요. 강한한데 하나 뒤에 더 붙는 게 있습니다. 문자를 알았다라고 에? 되어 있거든요. 강한한데 문자를 알았다.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만 놓고 보면 그게 무슨 뜻이지라고 네. 표현될 텐데 문자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여성이. 아, 그 왕후잖아요. 조선시대에. 그래도 사대부 집안. 조선시대 왕후들 중에 문자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래서 한글을 쓰시잖아요. 아, 예. 언문.
쓰는 거죠. 한자 모르시는 분, 한문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정왕후는 배웠다는 뜻이죠. 그걸 사료에 기록했다라는 것 자체는 긁게나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참여를 할 때도 지지 않은 거죠. 철학이 있고 자기 내 철학이 논리가 있는-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왕후가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여자가 네. 이렇게 저렇게 훈수를 두는 게 굉장히 못마땅했군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성리학자들이 보기에 안 좋을 만한 짓을 참 많이 했던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여성인데 정치에 관여를 하고. 쓸데없이 앞에 이제 가로치고죠. 어. 쓸데없이 문자를 알고 똑똑하다는 거죠. 성격이 드세고. 드세고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최종 병기로 불교를 지금 아, 그거 진짜 싫어하겠다. 정말 싫어했습니다. 이건 어쨌든 종교 갈등이잖아요, 일종의. 네네네. 이건 지금으로 따지면 종교 갈등처럼 보이는데 당시에는 조선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종교 갈등 정도가 아니라 진보 보수 갈등보다 더 심한 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라의 뿌리를 뒤흔드는. 그래서 그 이전까지 성리학자들이 그렇게 어렵게 뿌리 뽑으려고 했었던,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사실 거의 불교국가니까. 수백 년을 고려 이전부터 불교가 어떻게 보면 뿌리 깊게 사회 그렇죠. 곳곳에 이렇게 좀 스며들어 있었던 건데 그걸 통으로 뽑아내려고 했었던 게 이제 조선인 거잖아요. 그게 쉽지가 그렇겠죠.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암암리에 궁궐에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믿어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이렇게 네, 절에도 갑니다. 예, 그 뭐 지성들이러 가는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서울 근처에도 있어요. 제일 저기 나오는 것처럼 봉은사 예. 같은 봉은사. 경우가 봉은사 서울 한복판에 있는 봉은사. 그렇죠. 예. 서울 한복판에 있는 저 외국인들이 보면 그렇게 놀라서 그런다는 그 봉은사 같은 경우도 그때는 당연히 서울 완전 외곽이긴 했지만 거기에 있었고 그래서 저 절에 자주 찾아갔어요. 저 보우 스님이 네. 이제 봉은사 주지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봉은사라는 절 자체가 그 봉은사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은 선정릉이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가 이제 그 중종의 아버지가 있었던 자리예요. 성종의 예. 무덤이 있는. 예. 선정릉. 예. 네. 성종의 무덤이 있는 곳이 이제 선릉인 거고 네. 정릉이 나중에 중종이 가는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를 관리하는 절로서 봉은사가 위치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절이지만 뭐 성리학자들 입장에서 이제 그건 그거고 국가의 뿌리는 조선이나 나라의 뿌리는 뿌리인데 이전에 돌려놨었던 어떤 불교 억제 정책들을 중흥 정책으로 바꾸려는 이 모습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보인다는 말이죠. 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사림들이 좋아할 만한 건덕지가 전혀 없습니다. 저분이 만약에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전혀 다르죠. 예, 전혀 네. 다른 평가를 받았을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건 뭐 역사는 가정이 없습니다만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라이벌이 있잖아요. 경빈박 씨. 그렇죠. 그 근데 얘기를 경빈박 씨와 문정왕후의 성정이 좀 달랐다면서요. 이제 저분 네. 어머. PD님이 또 왜 저런 장면을 아니 또 근데 이거는 역사에서 기록된 경빈박 씨와 문정왕후가 사진이 좀 다른데 아까 문정왕후는 착한 굉장히 착한 착해 보이고 여 경빈박 씨는 매야 뭐 이런 건데 네. 근데 실제로는 둘이 뭐 비슷합니다. 네. 네. 근데 좀 경빈박 씨가 조금 더 사람들한테 좀 유하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지는 않아요. 두 분 다 만만치 어마어마하신 분들인 건데 그 얘기를 이제 잠깐 하면 요 이제 시대 상황을 살짝 설명을 드려야겠죠. 일단 원래 중종의 네. 이제 정실 부인은 이제 장경왕후였는데 네. 이제 그분이 인종을 낳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네. 근데 그때 다시 그러면 왕후를 뽑아야 되는데 가장 유력한 왕후 후보가 경빈박 씨. 씨였고 왜냐하면 복성군이라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미 네 그러면 복성군이 있는 경빈박 씨가 왕후가 되면 정실 왕비였었던 장경왕후가 낳다가 죽은 그 이제 곧 세자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이 아들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다 보니까 충분히. 당시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세력들 입장에서는 안 돼.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빈박 씨 말고 다른 사람을 새롭게 뽑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선출직 개비가
문정왕후가 우리 집안 사람으로. 우리 집안 사람으로 이제 됐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그 나중에 이제 대윤 소윤으로 갈라지는 그 파편윤 씨 집안이 경빈박 씨 세력과 단합을 해서 갈등을 한다는 거죠. 장경왕후 쪽에 아들이 있잖아요, 지금. 예. 거기에 줄 선 분들은 장경왕후와 지금 훗날 인종이 될 분들의 외삼촌들입니다. 이 외삼촌이 중요하거든요. 외삼촌이 굉장히 지위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 외삼촌들이 조카를 예. 왕을 만드는 순간 본인들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냥 군은 무슨 군, 예. 내 외삼촌과 왕의 외삼촌의 위치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똑같습니다. 자, 이제 문정왕후예요. 네. 문정왕후는 정실 왕비가 됐어요. 네. 그러면 사실상 호적상으로는 지금 세자가 네.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위치는 사실 크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본인이 아들을 낳지 않더라도. 예. 하지만 외삼촌들은 다르죠. 아. 네, 문정왕후의 외삼촌들은 다른 거죠. 문정왕후의 외삼촌의 지위는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아주고 예. 그 사람이 왕이 되어야 지위가 바뀌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왕자를 낳기 전까지, 문정왕후 왕자를 낳기 전까지 합심했었던 이 파평윤 씨 세력이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는 순간 갈라집니다. 근데 문정왕후가 아들을 되게 늦게 낳지 않았어요? 네, 아주 고난의 세월인데 사실 이 경빈박 씨를 어떻게 보면 이제 쳐내기까지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던 그 작서의 변, 네. 죽은 쥐 네, 이렇게 네. 인두를 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몰아냈지만 사실은 문정왕후는 안정적일 수 있겠죠. 네. 이제. 하지만 그 이제 외삼촌들이 조금 욕심을 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기 나오는 네. 정난정과 이제 윤원영인 건데 이덕화 씨가 연기를 아주 네. 맛깔나게 맛깔나게 잘하셨었죠. 하셨죠. 그런데 이제 17년 동안 딸만 낳으셨어요. 문정왕후가. 그 정도 되면 못 낳는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이 예전 같으면이 아니라 사실 지금도 그렇죠. 30대 후반이 되면은 노산 소리를 듣는데 요즘 물론 의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시기에는 목숨 건 임신이었을 수 있어요. 평균 수명이 40대니까. 40대니까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임신을 한 번 더 합니다. 문정왕후가 38에. 와, 저도 38에 애를 낳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네. 근데 아들을 낳은 거죠. 파란이 불겠네요. 이제는 문정왕후도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진짜 싸움은 외삼촌들끼리의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자의 외삼촌들과 그렇죠. 지금 문정왕후가 낳은 아들의 아들의 외삼촌들이 싸움 파평윤 씨 집안 파평윤 내에서 씨 이제 집안인데 격돌이네요. 격돌이 일어납니다. 그걸 대윤과 소윤이라고 부릅니다. 네, 장경왕후 쪽에 줄을 댄 예. 쪽 사람들을 대윤, 파평윤 씨 집안을 대윤. 대윤. 그리고 이제 문정왕후 쪽 아들 훗날 이제 명종이 되는 네. 이쪽에 이제 배팅이라 그러죠. 배팅을 건 분들을 이제 소윤이라고 네. 이제 보는 건데 그 대윤과 소윤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말은 뭐냐면 문정왕후는 17년 동안 이 세자, 지금의 예. 현 세자를 아들처럼 키웠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인정도 굉장히 효심이 깊었다면서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 나온 거죠. 이랬을 때 문정왕후의 마음은 어땠을지는 지금 사료에 적혀져 있는 어떤 그런 맥락들보다는 그것과는 달리 굉장히 저는 복잡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길렀으면 아들인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그 나타가 죽었다면서요. 네네. 그 전에가. 예. 네. 장경왕후가 장경왕후가. 네. 나타가 죽었으니까 핏덩이를 맞아요. 받아서 맞습니다. 물론 이제 자신이 얼르고 키우고 기저귀 갈아주고 키우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겠죠. 네. 그래도 그 10년 거의 그렇죠. 20년 가까이 사랑을 준 건데 네. 그리고 자기 아이들이 태어나도 또 여기는 핏줄 땡기잖아요. 네.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 복잡한 문정왕후의 어떤 심정보다는 사실 궁중 안에서는 암투가 이미 벌어진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생존이 걸리게 되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진짜 되면. 어떻게 보면 진짜 목숨입니다. 목숨. 예, 예. 뭐냐면 누가 이미 죽은 왕후의 아들인 세자 그리고 지금 현직 시퍼렇게 현직 왕후의 아들 둘이 대군이거든요 여기도. 네. 그러면 이게 누가 더 왕의 법도에 맞는 그것이냐를 두고 싸울 수밖에 없고 여기서 사실 진 쪽은 네. 조선 시대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죽습니다. 그렇죠. 갈등이 벌어지는 순간 누가 왕이 되던 반란의 어떤 그런 지운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가 이기느냐가 생존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정왕후와 그 소윤 쪽에서는 이건 이제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건들이 몇 개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막 거기 인종의 효심이 깊어서 계속 찾아가거든요. 엄마를. 엄마죠. 사실 뭐 길러준 엄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얼마나 갈등이 컸을까? 네. 근데 갈 때마다 이제 문정왕후가 이제 사료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는 이제 그런 거죠. 나 언제 죽일 거냐? 나랑 아들 언제 죽일 거냐? 이제 계속 이렇게 막 하는 거죠. 너무 무섭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크게 한번 겨뤄보자 이 느낌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갈등들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세자 시절에 불이 한번 나요. 불요? 네. 그 동궁에 예. 그러니까 세자가 있는 야사입니다. 야사. 아니, 야사예요. 야사가 더 재밌긴 한데. 네, 불이 났는데 훗날 인종이 될 그 세자 당시 세자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밖으로 어머니가 불을 내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나는 사라지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나가지 않았다라는 너무 슬프다. 얘기까지 있는데 사료에는 없어요? 왕조실록에는 불랑 기록은 있습니다. 근데 불랑 기록은 나중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살리는데 그렇게 해서 불난 거는 아니고요. 근데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야사 이런 말이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미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그렇죠. 소리인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중종이 죽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린 결론을 알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인종이 왕이 인종이 왕이 되잖아요.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근데 이게 참 역사가 드라마보다 재밌죠? 그러니까 드라마로 나오는 거죠. 뭐냐면 이 조선 왕 중에 재위 기간이 가장 짧은 왕이 인종이에요. 빨리 죽었어요? 8개월 만에 죽습니다. 아, 어떻게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예. 20대인데 8개월 만에 죽었어요. 문정왕후 의심받지 않아요? 당연하죠.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웃으면서 떡을 줬는데 그 떡 먹고 죽었다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이제 도는 거죠. 떠도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 근데 공식 사에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막 그 피로 누적으로 죽었을 거다라고. 피로 누적? 그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면 3년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원래가 일단 인종 자체가 몸이 좀 약했고 몸이 약한 상황에서 3년상을 하는데 3년상이요 꽤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3년상 하다가 몸 망가지는 왕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3년상이 그냥 옷만 이렇게 입는 게 아니고요. 그 빈전에 찾아가가지고 곡도 아침마다. 하고 예. 인사도 드리고 곡하고 막 이렇게 하고 와야 되는 거고. 그걸 3년 해야 되는 3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상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종의 그 빈전이 좀 멀었었대요. 정사를 보는 곳과 하고 멀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꽤 길고. 걸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몸이 좀 쇠약해져서 막 죽지 않았을까라고 네.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그거 말고는 없는 거죠. 지금도 그런데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갑자기 건강하지는 않았겠지만 아무리 비실비실하다고 하더라도 멀쩡하던 왕이 8개월 만에 그것도 죽었는데 20대 젊은 왕이? 네, 근데 엄마가 계모야. 네, 소문이 다 나는 거죠. 아, 동생도 있어.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명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후사가 없었나 보죠, 인종이?
빨리 죽었기 때문에 네. 후사가 없었으니까 네네네. 동생이 어쨌든 왕이 된 왕이 거잖아요.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잖아요. 명종은. 열 예, 12살, 12살 뭐 이 정도였었는데 5학년인데 왕이 된 거네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수렴청정을 합니다. 엄마가. 네. 그게 이제 문정왕후인 거죠. 수렴청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수렴청정의 어떤 그런 스테레오 타입을 만든 사람이 문정왕후예요. 그러니까 발 이렇게 내려놓고서 네. 원래는 수렴청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그냥 종이에 써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중요한 일인 것 같으니 한번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라고 하면 좀 써가지고 넘기거나 이제 그러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네. 그런데 이런 경우 진짜 드뭅니다. 이후에도 이런 경우는 참 드물어요. 왕이 정사를 보는 곳에서 편전에서. 편전에 발을 치고 뒤에 서 있는 거죠. 뒤에 앉아 있는 거죠. 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섀도우 캐비닛인데. 네. 실제로 뭔가 거기서 신하들이 이거 안건을 올리잖아요. 근데 명종이 어리니까 이렇게 뒤를 돌아보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하는 거. 그다음에 뭐 뭔가 처리하려고 명종이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라고 하면 또 꾸짖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신하들 앞에서 꾸짖는 거예요. 그 막 울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명종은 막 아까 울고. 말한 것처럼 예. 엄마한테 혼나서 막 울고. 앞에서 그냥 우는 거죠. 막 울고. 근데 이건 사실 왕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왕인데. 네. 그리고 물론 뭐 혈육이고 엄마지만 궁중에서는 최고의. 왕은 왕인 건데 왕 취급을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밖에서도 다 알아요. 뭐 궁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뭐 완전히 비밀이 보장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럼 입에 입소문이 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정왕후를 이제 여주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주? 주인공이라는 뜻이에요? 여자 주군. 죄송해요. 여자 왕이라는. 네, 죄송합니다. 네, 여자 주인공이라는 줄 알고 제가 여주 남주에 죄송합니다. 여자 주인공. 네. 여주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저기 네. 그건데 이제 벽서의 옥이라는 사건인데 여자 왕이다.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뭐 간신들이 농간을 피우고 있다. 네. 뭐 이런 게 그냥 벽에 막 붙는 거예요. 네. 지금의 양재역 쪽 그쪽에 이제 저런 벽에 이제 붙은 거거든요. 저 정도로 밖에도 이제 다 아는 거죠. 지금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건 문정왕후다. 문정왕후다라고 하는 걸 이제 다들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림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나라 돌아가는 꼴이 이게 말이나 개판이구만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큰 일을 하나 버리고 죽기 전에 하나 버리고 돌아가시거든요. 문정왕후가요? 네, 그게 뭐냐면 남편의 그 묘자리를 바꿉니다. 네? 아니 선정릉이라면서요. 그 원래는 그 희릉이라고 예. 지금 고양시 쪽에 있었어요? 장경왕후랑 중종이 같이 있었어요. 싫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희릉에 비가 오면 물에 잠기는 거예요. 희릉이. 옮겨야죠 그러면. 그거 옮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옮겨야 되잖아요. 네. 왕의 무덤이 그거 이장해야죠, 이장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옮기는데 중종만 옮기고 장경왕후는 잠기던지 말던지. 장경왕후는 그대로 희릉에 두고 그리고 중종만 옮겨서 지금의 선정릉 예. 저기에 아빠 옆에 묻히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시아버지 묘 옆에다가 이제 네, 남편 여기다 묶어주는 옮기는 거예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아니 갑자기 왕의 무덤을 옮기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닌 일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신하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못마땅하고. 더욱 우스워지게 된 거는 선정릉에 여기가 희릉보다 더 잠깁니다. 물에. 지금도 잠기잖아요. 여기는. 그러네요, 맞다. 네, 여기 굉장히 지대가 낮거든요. 여기가 더 잠기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데리고 오고 싶었나. 네.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하는 거죠. 네. 왜 옮겼는지 이제. 근데 문정왕후는 저 옆에 중종 옆에 묻히고 싶어 했습니다. 끝까지. 근데 저기도 계속 잠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문정화가 죽은 다음에는 저기에 못 묻히게 했는지 살인들이 못 죽은 묻히게 뒤는 어떻게 할수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기에 안 묻히게 합니다. 그리고 저기에다가 묘자리를 안 만들고 다른 데다 만드는데 거기가 이제 태능이죠. 예. 근데 네. 아까 이제 묘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태능에 묻혔다고. 어떻게 몰락을 했는지가 네. 이렇게 서슬 펄었던 문정왕후가 어떻게 사망하게 됐는지 그 과정이 되게 궁금한데요. 근데 문정왕후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본인이 마지막까지도 무너지면서 가지 않았어요. 네.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묘자리 옮기는 게 거의 말년에 옮기는 거거든요. 그때도 권력을 쥐고 권력을 있어요. 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윤원영 음.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권력을 계속적으로 쥐고 있으니까 오히려 윤원영 같은 경우는 문정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권력 잃은 거예요. 권력을 잃으면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전까지.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훈구 세력의 마지막이에요. 문정왕후와 윤원영은 훈구 네. 세력의 마지막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명종이 본인의 이제 자신들이 그 이전까지 외척 세력들이 어떻게 하면서 자기 엄마가 어떻게 했고 외삼촌이 어떻게 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외척 세력이 가져가는 꼴을 못 보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트라우마도 있었을 테고요. 엄마한테 맨날 혼나고. 그러다 보니까 세자책봉을 끝까지 미루다가 예. 아들도 없었고요. 어머.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세자책봉 계속 미루다가 마지막에 세자책봉을 해주는 사람이 우리가 지난 저번에 다뤘었던 선조가 되는 거죠. 선조는 명종하고 무슨 관계인데요? 아주 먼 관계죠. 아들도 아니고? 올라가서 최초에 그래서 반개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성군. 아, 네. 그래서 그 선조가 되고 난 다음에는 외척으로부터 나름대로 자유로웠기 때문에 사림 세력들을 더 적극적으로 끌고 올 수 있었고 이제 완벽히 훈구 그 이전까지 장악돼 있었던 훈구 세력들은 뿌리를 뽑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파평윤 씨와 연결돼 있는 누구든 간에 정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그 시절부터는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도 파평윤 씨는 살아남습니다. 맞습니다. 그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네. 왕비를 배출한 집안 이 아, 뉴스가 뜨거든요. 파평윤 씨가 자주 네, 보이더라고요. 네. 파평윤 씨는 예. 그 이후로도 살아남죠. 네. 참 역사는 작용과 반작용이 항상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참 재밌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다 갔어요. 김세원 역사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